그날 아침 제 손에 들린 건 학회 가방 하나와 2박 3일치의 옷가지뿐이었습니다. 40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저는 아직도 출장짐을 쌀 때마다 설렜습니다. 약사협회 정기학술대회, 부산에서 서울까지 2박 3일. 제 이름 박서연 석자가 박힌 명찰을 목에 걸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며칠이 저에게는 숨통이었습니다. 여보, 나 갔다 올게요. 약국은 파트타임 직원분이 봐주시기로 했어요. 남편은 소파에 누운 채 TV만 바라봤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만 한번 까딱였죠. 결혼 12년 차, 이제는 저도 그 무심함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척 했다는 게 더 맞겠네요. 현관을 나서기 전 저는 잠깐 약국 쪽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집은 부산 해운대 구석의 오래된 상가 건물. 1층이 제 약국이고 2층이 살림집이었습니다. 서연약국. 간판불이 아직 꺼져 있었죠. 제가 12해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새벽 8시 반에 올렸던 그 셔터, 제 이름 석자가 박힌 그 간판.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제 명의의 상가, 제 명의의 약사면허, 제 명의의 통장. 시어머니는 언젠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며느라, 부부 사이에 내 거가 어디 있니? 다 한 집 식구거지. 그때 저는 웃기만 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것들은 제가 결혼 전에 약사로 일하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서서 일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 이룬 것이었거든요. 남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3번 낙방하고 결국 작은 회사에 들어갔고 월급의 절반을 자기 본가에 보냈습니다. 시동생 대학 등록금, 시누이 결혼 자금, 시아버지 병원비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족을 위하는 마음을 존중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존중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저는 3일 뒤에 알게 됩니다. 지주, 서울에서의 학회는 충실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오래된 약대 동기들과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KTX를 탔죠. 부산역에 내려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한 건 점심이 지난 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느꼈습니다. 서연약국 간판이 없었습니다. 아니, 간판은 있었지만 이름이 달랐습니다. 한결약국, 흰 바탕에 파란 글씨. 제가 알지 못하는 이름이 제 자리에 걸려 있었죠. 저는 손에서 캐리어 손잡이를 놓쳤습니다. 탁 하고 바퀴가 보도블록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약국 유리문 너머로 낯선 여자가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낯설진 않았죠. 시누이였습니다. 남편의 여동생, 35살의 박민지. 작년까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최근에 그만뒀다는 소식만 들었던 그 아이가 지금 제 약국 카운터 뒤에서 흰 가운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입던 가운이었습니다. 가슴 주머니에 약사 박서연이라고 수놓아진 그 가운. 저는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하는 종소리가 12년 동안 익숙했던 그 소리 그대로 울렸습니다. 오셨어요, 언니. 시누이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빤히 쳐다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이 자리가 원래부터 자기 자리였던 것처럼요. 아가씨,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요. 약국 보고 있잖아요. 약사 면허증은 어디 있어? 아, 그거 어머님이 잘 보관해 두셨대요. 언니, 거 있잖아요. 벽에 걸어뒀어요. 저기. 시누이가 가리킨 곳에는 제 약사 면허증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박서연. 제 이름, 제 얼굴, 제 등록번호. 그런데 그 아래 카운터에는 약사도 아닌 사람이 약을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가씨, 약사 아닌 사람이 약국 운영하면 그거 무면허 약사법 위반이야. 5년 이하 징역이라고.
지금 당장 나가. 어머나, 언니.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어머님이 다 얘기해 주신 거 아니에요? 저 듣기론 언니가 이제 약국 그만두시기로 했다던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놓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2칸씩 뛰어서요. 그런데 2층 현관 앞에서 또 한 번 멈춰야 했습니다. 도어락의 번호가 눌리지 않았습니다. 1205, 우리 아들 생일 12년 동안 그 번호였는데요. 삐삐삐. 계속 오류음만 났습니다.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사흘 집을 비운 사이에요.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고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그 얼굴에는 평소 제가 본 적 없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왔냐, 어머니. 비밀번호가 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가씨가 왜 약국에 있어요? 들어와서 얘기하자. 저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실부터가 낯설었습니다. 제가 쓰던 소파가 없었습니다. 대신 시어머니가 본가에서 쓰시던 낡은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죠. 벽에 걸려 있던 저와 남편과 아이의 가족 사진도 없었습니다. 대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하루 이틀 만에 집 주인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너 앉아봐라. 시어머니는 제가 앉기도 전에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제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이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오래 생각했다. 너 이제 약국 그만둬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네 시누이 민지, 걔가 요즘 많이 힘들다. 이혼하고 애도 둘이나 있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가 그동안 약국해서 돈 많이 벌었으니 이제 민지한테 물려주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저는 웃었습니다. 웃지 않으면 소리를 지를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약국은 물려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약사 면허가 있어야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아가씨는 약사도 아니잖아요. 약국은, 그래서 네가 한동안은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고 하더라. 네 이름은 그대로 두고 실제 운영만 민지가 하는 거로. 요즘 다 그렇게 한다더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범죄였습니다. 면허대여, 걸리면 면허 취소에 형사처벌까지 받는 중대한 약사법 위반. 저는 12년을 지켜온 이 이름 석자, 이 면허증을 범죄에 갖다 바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남편의 어머니, 제 시어머니 입에서요. 어머니, 그건 불법이에요. 법이 뭐가 중하냐. 가족이 먼저지. 가족이요? 어머니, 저는 이 집 며느리예요. 아가씨도 가족이지만 저도 가족이에요. 왜 저는 가족 취급을 안 하세요? 네가 무슨 이 집 가족이냐. 시집은 이름만 들어온 거지. 너는 애초에 우리 집 며느리 될 그릇이 아니었어. 내가 너 처음 볼 때부터 그랬다. 재산 많은 티 내고 싶어서 이 집에 들어온 거 아니냐. 내 약국 내 이름으로 둔 것도 결국은 네가 이 집에서 빠져나갈 구멍이었던 거지. 그 말은 칼이었습니다. 12년의 시간, 매달 생활비에 대부분을 시댁에 송금하고 명절이면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시아버지 병원비 1,000만 원을 말없이 냈던 저에게 시어머니는 지금 넌 이 집 식구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소파 뒤에 서서 마치 이 상황이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대신 말했죠. 내가 다 알아서 한 거다. 네 남편은 나한테 효자야. 이 집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지 잘 알아. 그날 밤 저는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 집이었으니까요. 제 명의의 상가 2층. 제 돈으로 도배하고 제 돈으로 장판 깐 집. 제가 왜 나가야 합니까? 저는 안방 문을 닫고 가방도 풀지 않은 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시어머니는 옆방, 시누이는 아들 방에서 잤죠. 제 아들은 이번 주 내내 친할머니와 함께 보내기로 되어 있어 시댁 본가에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동창 중 법조계에서 일하는 선배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김미연 언니, 새벽 2시였지만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자요? 저 박서연이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답장은 3분 뒤에 왔습니다. 앉아. 무슨 일이야?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적어 보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가 바뀐 것, 시누이가 제 면허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 시어머니가 저에게 면허 대여를 요구하는 것, 집에서 제 물건들이 치워져 있는 것, 남편이 방관하고 있는 것. 언니는 길게 답했습니다. 서연아, 잘 들어. 첫째, 4명의 상가에서 네 허락 없이 제3자가 약국을 운영하는 건 주거 침입 플러스 업무 방해 플러스 약사법 위반이야. 지금 당장 경찰 부를 수 있어. 둘째, 도어락 비번을 네 허락 없이 바꾼 것도 주거 침입으로 볼 수 있어. 셋째, 가장 중요한 거, 약사 면허는 절대로 빌려주지 마. 걸리면 너도 공범이 돼. 면허 취소에 전과자 되는 거야. 넷째, 지금부터 모든 대화는 녹음해. 증거 확보해. 그리고 내일 아침 경찰서 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요. 시어머니한테 처음으로 혼났을 때도, 남편이 월급의 반을 시댁에 보낸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잘 들어라고, 지금 당장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내내 휴대폰을 들고 그동안의 대화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보낸 문자들, 생활비 독촉, 시누이 생활비 부탁, 너는 돈만 찾니 같은 말들. 저는 그걸 다 캡처해서 클라우드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저는 살며시 약국에 내려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서랍을 열어 약사 면허증을 꺼냈습니다. 제 이름 박서연이 새겨진 그 종이 한 장을요. 저는 그걸 제 핸드백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약국 금고에서 현금과 중요 서류들, 그리고 상가 등기부등본 사본을 챙겼습니다. 제 것들이었으니까요. 전부 다. 아우. 아침이 밝았고 저는 평소처럼 약국 문을 열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먼저 내려와 계셨고 시누이는 벌써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시어머니는 뭔가 낌새를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무슨 얘기? 제가 어제 밤새 생각해 봤는데요.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시누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시어머니도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죠.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약국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정리? 그게 무슨 소리냐? 면허 빌려주는 건 불법이라서 못하고요. 대신 제가 약국을 폐업할게요. 그러면 아가씨도 여기서 영업 못하고 저도 이 약국에서 손 뗄 수 있으니까 깔끔하지 않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냐? 폐업 신청할 거예요. 오늘 보건소 가서요. 약사 면허도 반납할 건 아니지만 이 주소지에서의 영업 등록은 말소할 거예요. 그러면 아가씨가 여기서 약을 판 기록들은 전부 무면허 영업이 되는 거예요. 어제 하루 판 약부터 오늘 판 약까지 전부요.
시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아가씨, 약사가 되시면 되죠. 약대 가서 6년 공부하고 국가고시 붙으면 아가씨 이름으로 약국 여실 수 있어요. 언니, 시누이가 소리를 질렀고 시어머니가 일어서서 제 얼굴을 때리려고 손을 드셨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선배가 보내준 문자를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주거 침입, 업무방해, 약사법 위반, 면허 대여 요구는 공범 교사, 지금 바로 경찰 부릅니다. 네가 감히, 어머니, 이 상가는 제 명의예요. 이 2층도 제 명의예요. 저는 제 집에 있는 거고 어머니와 아가씨는 제 허락 없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나가주시면 신고는 안 할게요. 단 조건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첫째, 오늘 안으로 짐 다 빼세요. 둘째, 아가씨는 이 약국에서 판 약들에 대한 기록 전부 넘겨주세요. 셋째, 도어락 비번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이 세 가지 안 지키시면 저는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 선임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시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으셨죠. 그리고 남편이 그제야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 어떻게 그래? 저는 남편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어머니가 제 약국을 당신 여동생한테 넘기려고 한 거예요. 제 면허를 불법으로 쓰라고 한 거예요. 당신은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했죠. 저는 당신이 제 남편인지 아니면 그냥 어머니의 효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알 것 같네요. 그게 무슨 이혼해요. Now. 그날 이후 일주일이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선배 변호사와 상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우선 경찰서에 가서 지난 3일간의 일을 신고하지는 않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경찰관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이거 저희가 가족 일이라서 중재만 할게요. 하지만 혹시라도 또 같은 일이 생기면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오늘 기록은 남겨뒀으니 증거로 쓰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 가서 약국 영업 신고를 잠시 휴업 상태로 변경했습니다. 폐업이 아닌 휴업. 제가 그 약국을 영원히 놓을 마음은 없었으니까요. 단지 시누이가 그곳에서 약을 팔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완전히 차단한 거죠. 시누이는 사흘 동안 약국에 있었다는 기록이 남았지만 제가 신고하지 않았기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관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벌을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삶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이틀 만에 본가로 돌아가셨습니다. 시누이는 그날 밤 울면서 저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테니까요. 남편은 집에 남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당신한테 시간 줄게요. 한 달 안에 서명하면 조용히 정리할게요. 안 하시면 저는 당신 집에 있는 물건 전부 치우고 제 명의의 이 집에서 당신을 강제 퇴거시킬 거예요. 법적으로요. 남편은 울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나올 눈물이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남편이 서명한 건 2주일 뒤였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전화를 하셨고 본가로 저를 불러 다 내 잘못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이 집 며느리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집에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시어머니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 하셨습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재산은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상가 건물, 약국, 2층 집, 모두 제 명의였고 제가 결혼 전부터 모아온 돈과 결혼 후 제 노동으로 일군 재산임이 명백했으니까요. 남편은 변변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본가에 보냈으니까요. 그가 가져갈 수 있는 건 그가 결혼 중에 모은 소액의 적금과 차 한 대뿐이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아이를 볼 수 있는 면접 교섭권만 받았죠. 아이는 어렸고 저를 따랐으니까요. 우판나. 이혼이 확정되던 날 저는 혼자 약국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한 달 만이었습니다. 휴업 기간 동안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서연 약국, 원래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 불이 켜지던 그 순간 저는 문 앞에 서서 오랫동안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 엄마가 오셨습니다. 이른을 넘긴 엄마는 부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오셨죠.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연아, 잘했다. 엄마는 네가 12년 동안 저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봤다. 한 번도 이래라 저래라 못했는데 네가 이렇게 정리해줘서 엄마는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저는 엄마 어깨에 기대어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퍼서가 아니라 살아남아서요. 아들은 10살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이혼을 설명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엄마도 너를 사랑한다는 것. 아들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보고 훨씬 많이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약국을 다시 연 첫날, 저는 새벽부터 가운을 꺼내 입었습니다. 가슴 주머니에 약사 박서연이라고 수놓아진 그 가운을요, 신우이가 입었던 가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가운을 이혼 직전에 전부 버리고 새로 맞췄습니다. 깨끗한 흰 가운, 제 것.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셨습니다. 약사님, 한동안 안 계시더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 혈압약 떨어져서 큰일 났어요. 저는 웃으며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제가 잠시 다른 일이 있었어요. 이제 매일 여기 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정오가 지나자 옆 건물 상가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약을 지어드린 분이었죠.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약사님, 저희 다 들었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났어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약사님이 정말 멋지게 정리하셨다더라고요. 우리 동네 약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것을 지켰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제가 한 일이 제 자신을 지킨 일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다른 누군가도 어쩌면 자기 삶에서 자기 것을 지킬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우살라. 몇 달이 지나 봄이 왔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주말마다 해운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고래밥을 손에 들고 걸었고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죠. 12년 만에 처음으로 저에게 오로지 저만의 주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랑 고모랑 이제 안 봐? 가끔 볼 수도 있지. 그런데 엄마는 당분간 안 볼 거야. 할머니가 엄마한테 했던 일이 많이 아팠거든. 그래, 엄마. 나는 엄마가 더 좋아. 아이는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양육비는 법원 명령대로 성실히 보내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전화로 우리 다시 잘해보자라는 말을 여러 번 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더 이상 그런 말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번도 전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누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는 소식만 가끔 들렸죠. 저는 그들에 대해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용서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인생과 그들의 인생이 더 이상 겹치지 않는다는 사실만이 저에게는 평화였습니다. 약국은 전보다 더 잘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상담실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노인분들이 약을 받기 전에 편하게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이었죠. 단골 어르신들은 그 의자에 앉아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며느리 얘기, 아들 얘기, 남편 얘기. 저는 다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씩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어르신 자신이에요. 누구도 어르신 자리를 침범하게 두시면 안 돼요. 그 자리는 어르신이 지키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어느 늦은 밤, 저는 약국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너는 네 것을 지켰어. 잘했어. 저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거실에는 아들이 잠들어 있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읽는 오로지 저를 위한 책이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 박서연, 약사 박서연. 그 이름이 이제는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않는 오직 저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저는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마흔의 봄, 저는 비로소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때로 사람을 무너뜨리기보다 끝내 자기 자신을 지켜낼 힘이 어디에 있었는지 보여줘요. 지영의 이야기가 오래 남는 이유는 단지 배신과 착취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을 지나서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묵묵히 일하며 쌓아올린 삶은 결국 누구의 허락 없이도 자신을 살려내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그 순간부터 지영은 더 이상 누군가의 역할로만 살지 않았죠. 진짜 소중한 건 참아내는 힘이 아니라 나를 함부로 잃지 않는 용기라는 걸 이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작게 전해드리면 이 이야기는 AI가 만들고 AI가 전대립니다. 목소리로 들려드린 허구의 작품이며 작은 위로와 삶의 깨달음을 전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